김지희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상당히 춥습니다. 체감 기온은 영하로 느껴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진다고 예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각별하게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겨울을 방불케 하는 추위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한국당의 삼성 중진 의원이자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이 이번 총선에 깜짝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나경원 당 지도부 다 불출마하고 한국당 의원들 전원 총사퇴하라. 한국당은 좀비 정당이다. 해체해야 된다라고 폭탄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전개 용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정계 은퇴 선언에 민주당 현역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 이 두 명의 불출마 잠시 후에 상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잠시 후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돼서 저희 채널A의 의미 있는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조국 전 장관의 자택에서 하드디스크가 교체됐죠. 그 교체된 하드디스크를 PB증권이 검찰에 갖다 냈는데 거기서 그게 왜 나와?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가 3장이 나란히 자택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최근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PC에서도 그 인턴 증명서가 나온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라는 정황 증거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상세하게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김세연, 임종석 양쪽에서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 불붙는 여야 세대 교체. 김세연 의원은 중진, 비교적 이번 선거에서도 젊은 이미지로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당 내에서 여겨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혼자만 불출마한 게 아니라 황교안, 나경원, 한국당 의원 전체 다 불출마 선언하라. 물갈이가 필요하다. 폭탄 선언까지 했습니다. 임종석 실장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으로 알려져 있었고 같은 당의 정세균 선배의 지역구 종로마저 정선배 비켜라 라고 도전장을 내밀었던 임 실장이 왜 돌연 정계 은퇴까지 선언을 했을까요? 이 두 사람의 폭탄 발언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쏴졌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문제입니다. 북한이 시비를 걸자 한미훈련, 특히 한미 공중훈련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한미 당국의 의견이었지만 역대 정부에서 북한이 시비 건다고 한미 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했던 것은 이번이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우리 안보와 관련된 뉴스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60개국이 넘는 정상들이 모여서 북한의 처참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결의문에도 11년 동안 우리나라가 참가를 했는데 11년 만에 대한민국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휴대폰 버려도 소용없다. 조국 수사에서 등장한 클라우드 포렌식 등장. 이 클라우드가 뭡니까? 구름이죠. 구름 안에 사진, 문자, 연락처, 전화건 내역 등등 모든 것이 다 저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검찰 수사에서 클라우드를 터는 클라우드 포렌식까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 조국 집, 코링크 PC를 압수했죠.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통화 기록, 카톡, 텔레그램도 다 복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요구 때는 업체는 거부 못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무언가의 기록을 지우면 그 지운 흔적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잠시 후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된 내용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김은미 국토부 장관발 이른바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윤해 교육부 장관발 정시 확대 및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치동의 전셋값만 2억이 올랐다. 사교육 1번지로 알려져 있는 대치동.
결국 수시도 안 돼, 특목고도 안 돼, 정시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교육 학원들이 몰려있는 대치동으로 가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심리가 지금 일고 있다고 합니다. 전셋값만 2억 올랐다는 겁니다. 매매는 사고 싶어도 못 살 정도라고 합니다. 과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이 올바르게 향하고 있는가? 이 교육정책마저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두 명의 장관분들은 오늘 이 기사 읽고 생각해 보시길 권고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 자, 이겁니다. 정규직 됐으니 월급 올려라. 공기업 골병. 한국경제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비판하고 있냐면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서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이 이번엔 대우를 올리라라면서 파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긴 하지만 과도한 임금 요구에 공기업이 골병을 앓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3중고에 멍드는 공기업 1. 대규모 정규직 전환 2. 정부 정책 비용 증가 3. 정치권 등 낙하산 인사 등등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32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급증을 한 바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고용 안정 그리고 노사 간의 상생이었는데 고용 안정과 노사 간의 상생은 사라진 것은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볼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중국군이 홍콩 거리를 청소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안 그래도 시진핑 주석이 홍콩 시위대를 향해서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그 뒤에 버젓이 중국 군인들이 홍콩 시내의 이 벽돌들을 치우고 있습니다. 이 벽돌들, 홍콩 시위대가 홍콩 경찰의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이른바 벽돌 바리케이드입니다. 중국군이 벽돌을 싹 치우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벽돌 치우는 걸로 안 끝나? 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당히 소름 끼치는 사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변환봉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소신 발언으로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유명해진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그리고 참 이분 바른 선생님입니다. 청와대 춘추관장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바르다 박 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직 앵커 출신의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명민 박사님도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곧 보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카톡을 했다는데 두 분이서 카톡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북한이 시비 걸자 한미훈련이 연기되고 우리나라는 11년째 쭉 참석해오던 북한의 인권 규탄 결의에도 빠졌습니다. 북한 눈치 보느라 그런다는 지적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불출마입니다. 김세연, 임종석 이 두 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앞으로 정치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 번째는 증명서.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가 조국 전 장관 서울대 연구실 PC에서도 나왔습니다. 그게 거기서 왜 나와? 원래대로라면 인턴 증명서는 인턴 센터에서 나와야 됩니다. 연구실에서 나왔다? 아무리 봐도 어색합니다. 잠시 후에 집중 보도합니다. 김재희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목을 저희들이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기세 등등 김정은, 기고만장 김정은, 오만방자 김정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한미훈련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와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북한이 시비 걸자 한미 공중훈련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다른 60개국의 동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처참한 인권 현실을 규탄하는 결의문에 포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오늘 조간신문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은 북한의 눈치 보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세지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 북한 시비의 한미훈련, 공중훈련 연기.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폭격훈련까지 했어요. 김정은이 참관까지 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개최해서 주력 전투무기 최대 무장 폭격 훈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평택의 미군 기지를 북한의 전투기들이 와서 폭격을 해서 초토화시키는 훈련을 북한은 펼쳤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직접 참관을 해서 굉장히 호방하고 호탕하게 웃는 사진까지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머리끝부터 발톱까지 무장한 적들과 싸울 생각을 해라. 어떻게 발톱에 무장을 합니까? 많은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무력 시위와 잇따른 시비에 한미는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키로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11년 만에 북한의 인권 결의안에 불참을 했는데 지난 14일 UN 총회 제3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안을 15년 연속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북한의 처참한 인권 탄압에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규탄을 하는 결의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공동제안국에서 11년 만에 불참을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규탄을 포기했다라는 문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제안국 UN 61개국 중 유일하게 당사자인 한국만 빠져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느라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 못한다라는 비판이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일단 박정아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고 춘추관장도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북한과의 강원 양면 전략이 필요하긴 한데 MB 정부 때도 북한과 대화를 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때에 북한과의 어떤 물고 개선을 위해서 인권 결의를 포기하거나 한미 훈련을 연기했던 적이 있습니까?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저는 뭐 그런 기억이 없었고요. 그때는 오히려 이제 물 밑에서 서로 기싸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말하면 우리 연말에 우리 애기봉에 이게 성탄트리 그렇죠. 없어진 지 얼마 됐잖아요. 예. 그때 저희 때는 애기봉에 성탄트리를 켜느냐 마느냐 갖고도 북한하고 굉장히 실갱을 벌였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이런 기싸움이 있을 때는 좀 강하게 나가야 저들이 한 만큼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 마구 허풍치면서 무리한 요구한다고 그거 다 들어주면 그냥 빨려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북한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판단의 문제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고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강으로 나올 때는 우리도 어느 정도 강으로 대응을 해줘야 저희가 그 상식적으로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정은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폭격훈련 참관까지 했잖아요. 그랬는데 한미 공중훈련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 안보 문제라는 건 사실은 극한의 상황이 올 때까지 극한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상정해갖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런 뭐 남북 간에 무슨 아주 대치 국면이 온다고 하지 않더라도 북한도 저렇게 훈련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맞춰서 상응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저렇게 훈련 참관하고 폭격 훈련한다고 우리가 애초에 잡아놨던 훈련을 그만둔다? 글쎄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상황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 자, 한미가 공중훈련까지 연기를 했는데 북한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미훈련 양보에도 인권결의 반발 시비. 미국이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개꿈을 꾸고 있다. 우리들 사이에서도 야, 너 개꿈 꾸지 마. 이런 얘기 요즘 물에서 잘 안 하잖아요. 개꿈 꾸고 있다. 적대시 정책 철회가 의제에 오르지 않는다면 핵 문제 논의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한미훈련 한번 꺾었잖아요. 북한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는 UN 61개국이 결의한 인권 결의문 갖고도 북한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규탄하는 게 꼭 그렇게 같이 맞물려져서 돌아가야 합니까? 남북관계 개선은 개선대로 하고 북한의 처참한 인권과 관련돼서 61개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한 목소리 내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북한이 비행 군사훈련을 했잖아요. 공군 폭격훈련을 했는데 한미 전력과 북한 전력 중에 가장 최다 격차가 나는 게 바로 공군력입니다. 공중 무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저 훈련을 몇 년 만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출격을 하고 훈련을 하고 비행 연습을 하고 하는데 일단 북한 저거 별거 아니다. 예, 북한의 비행 전술 훈련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기억나세요? 이렇게
손으로 모형 비행기를 들고 예. 이렇게 가고 이렇게 폭격하면 된다고 하면서 하셨던 모습 기억들 하실 거예요. 예. 영상 나왔었던 거. 그렇게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공군유, 공군 유류, 항공유, 비축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그 미국을 비롯한 우리 그 동맹국들이 그 북한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거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은, 김정은은 지금 아까 뭐 개꿈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짖는 개입니다, 지금. 짖는 개다. 열심히 짖고 있습니다. 물지 안 물지 뭐 그거는 좀 봐야 되겠지만 예. 겁이 나기 때문에 짖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북에서 정해놓은 그 시간표에 따르면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대한민국은 총선이 있습니다만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내년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면 사실은 1년 전부터 눈꽃을 새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정신 팔려버리면 사실 북한과의 협상장에 나와가지고 앉아있을 겨를이 없게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북에서는 올해 12월이 넘어가면 니네랑 다시는 얘기 안 해. 우리 또 미사일 쏠지도 몰라. 또 핵실험할지도 몰라. 지금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달래고 협상장으로 끌어내고 그 협상의 가능성을 걷어치우지 않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만나서 이 그 한미 공중훈련과 관련해서 한번 연기하자. 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예민하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 없고요. 전체 판은 우리가 끌고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올해 상황을 넘기면 실제로 미국과 북한의 어떤 대화가 문이 닫힐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민하게 예. 그리고 아주 폭넓게 관리에 들어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박용진 의원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트윗까지 날렸습니다. 이런 트윗 내용입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빨리 행동 합의 이뤄야 곧 보자. 그러니까 두 명 다 김정은 트럼프 김정은 둘 다 뭔가 급하다. 특히 트럼프 재선 선거 앞두고 둘이 뭔가 작품 하나 하려고 굉장히 급한 표현이다. 그런데 야당은 좋다. 공중훈련 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61개국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목소리 내기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침해에 눈 감은 거다. 계속되는 북발하기 저자세의 처신에 세계의 눈초리가 따갑다. 이런 문정부가 저지르고 부끄러우면 국민의 몫이다. 인권 결의, 이 공동제안국 61개국과 함께 대한민국 11년간 해왔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인권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분일 텐데 불구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항상 침묵을 일관하시는 게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제 북한과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북한이 어떤 여지를 주고 유화적인 메시지를 취하려고 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공군 그 훈련 같은 경우에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해마다 있어 왔던 것이었고요. 작년만 이제 워낙 북한과 한국 간의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작년에만 이제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재개국을 봐서 북한은 저전히 이제 다시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도 한국과 미국이 계속의 눈치를 보면서 저자세로 간다라고 하니까 북한이 오히려 더 저렇게 기고만장한 게 아닌가 싶네요. 예. 자, 기고만장 김정은과 관련된 외교안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를 소개합니다. 사실 오늘 조간신문을 도배한, 일면을 도배한 뉴스는 지금 제 양옆에 있는 이 두 분, 임종수 실장님, 반대군요. 임종수 실장님, 김세현 원장님. 이 두 명의 총선 불출마 그리고 정계 은퇴 소식입니다. 깜짝스러운 발표에 정계가 뒤집혔습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총선 포기 임종석의 변심 함께 보시죠. 자, SNS에 이런 글을 후련히 올린 거예요. 어제예요.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먹은 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글만 보면 정치를 떠난다. 정계 은퇴 선언까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었던 임종석 실장, 최근 종로 지역구로까지 이사까지 하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왔는데 돌연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주위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권도 당혹하고 있다는 것. 먼저 같이 청와대에 있었던 윤영찬 수석은요.
불출마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건 알았지만 예상보다 더 나갔다. 정계 은퇴까지 얘기했으니까 예상보다 더 나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학생운동할 때도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더니 이번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래야 하는 사람은 헌신하고 기여했으면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병민 박사님. 네. 사실은 이 민주당 내에서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종로에는 정세균 전 의장이 종로 지역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한번 하셨지만 이번에 출마하는 걸로 종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종로에서도 한번 만났는데 임종석 실장이 선배님 저 종로로 짐 좀 옮겨놓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정세균 의장이 그래라. 둘이 상당히 껄끄러운 사이까지 갔었잖아요. 전혀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종로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대권으로 향하는 정치 1번지라고 불릴 정도로 종로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차기 대권까지 도전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김진 기자가 잘 얘기했던 것처럼 선배와의 상의 없이 일단 짐부터 던진 겁니다. 여기에 내가 나갈 거니까 자리 확실하게 내가 점 찍은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은 내심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장을 지내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계에서 은퇴하고 한 국가의 원로로서 자리매김하는 게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아직 정치에 조금은 더 남은 본인의 역할이 있다 판단하는 것 같고 임종석 실장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자리를 비키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던 저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 이게 재밌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선배와의 껄끄러운 사이까지 감내하면서 총선 도전했었던 그가 불출마 선언했느냐? 두 가지 이유. 네. 첫 번째는 공천받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의장을 빼고 나서 공천을 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는 경선해야 됩니다. 예. 지역구를 탄탄하게 관리해왔던 정세균 의장을 밀어낼 자신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아니면 정세균 의장을 밀어내고 임종석 실장이 오더라도 최근 있게 되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감안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정세균 의장보다 경쟁력이 현재 떨어진다라는 게 아마도 자치적인 분석이었을 겁니다. 일단 공천을 못 받는다. 공천에 대한 어려움이 첫 번째. 어. 두 번째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잘 봐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윤영찬 수석이 발끈했잖아요. 제가 느끼기엔 약간 발끈 같은 느낌이라고 봤는데 조금 전 윤영찬 수석의 말이 예. 한 발 더 나갔다. 한 발 더 나갔다. 왜냐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기의 상징적인 인사입니다. 그럼요. 북한도 같이 가고. 그럼 내년도 총선에서 임종석 실장이 나가는 순간 전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프레임이 형성될 건데 임종석 실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집권에 대한 심판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좀 비껴가려고 하는 선거 구도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임종석 실장이 빠졌다는 건 임종석 실장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함께 몸을 담았던 청와대 인사들조차도 앞으로 총선에서 공천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예고편을 보여줬다.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나빠지는데 다른 네. 수석들도 다 빠져라. 여기서 같이 나가기가 어려운 국면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임종석 비서실장은 누굽니까? 86세대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상징입니다. 386 중에 386. 우리가 조국 국면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얘기했던 게 민주당을 향해서는 86 이제 그만해라. 예. 86 용퇴할 때가 됐다고 가장 강력하게 돌직구를 우리 박용진 의원도 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이 86 다 빠져라. 왜냐하면 이제는 86세대가 아니라 70년대생들이 나서서 정치를 쇄신해야 될 때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박용진 의원 얘기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기도 합니다. 86 다 빠져라. 86의 상징적인 인물인 임종석 실장이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 발끈한 것도 이인영 원내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86들이 긴장하고 있는 터라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가 상징하는 게 저는 상당히 많은 다목적 포석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살림집을 은평에서 종로로 옮기던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를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살림집 이사를 네,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예. 종로로 살림집은 옮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렵다고 해서 피할 생각은 없는 거죠. 자, 이게 지난 5월의 발언이었고 3주 전에 임종석 전 실장을 만난 사람의 증언도 오늘 나왔습니다. 3주 전까지만 해도 임종석 실장은 이랬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임종석 실장과 아주 각별한 사이인데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A씨 의원이 선배 의원이죠. 야, 종석아, 내년 2월까지만 버텨라. 정세균 선배가 비켜주면 들어가고 만약에 정세균 선배 안 비켜줘도 야, 너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잖아. 너 갈 데 많아. 딴 데 많아. 초조해하지 마. 라고 하니까
임종석 실장이 형, 내가 바보요. 이 말은 형, 나도 알아. 나 갈 때 많은 거. 나 걱정 안 해. 취재 안 해. 3주 전에 약주를 한잔 하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박정화 대변인. 네. 형, 정화 형, 내가 바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맞아요? 제가 해석한 거?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3주 전에 가까운 중진 의원이 걱정스러워서 그다음에 너무 추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뭐 그런 거 걱정하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라고 얘기한 거는 당연히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라는 답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3주 사이에 3주 사이에 뭔가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 않았을까. 최근에 보면은 뭐 여야를 불문하고 다 인적 쇄신 뭐 정계 은퇴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병민 박사님 쭉 다 분석해 주신 것처럼 이러저런 요구들이 많은데 그에 맞춰서 3주 동안 상황이 좀 많이 변했다. 생각이 많이 변했다라는 분석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나. 예. 거기에 하나만 좀 굳이 제가 보태면 그 지역구 사정이 녹록지 않고 그다음에 혹여 총선이 문재인 정권의 심판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분석에 초점이 있는데 전 혹여 이런 점도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 청와대 참모진들이 뭐 60명이 나와서 총선을 출마하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386, 586 운동권 세력에 대한 그 변화 그다음에 쇄신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내가 그거에 대한 부담을 다 지고 갈 테니까 예. 제발 좀 여기는 우선 놔둬라라는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그런 점도 있지 않았나. 나 혼자 갈 테니까 나머지 우리 있었던 참모들 청와대 참모들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지 말아라. 나 나갈 테니까 386 모두 다 그렇게 싹쓸이 하지 말아라 라는 일종의 그 자기 희생 예. 이런 점도 조금은 있지 않았나라는 평가도 좀 해봅니다. 박정화 대변인께서 여러 가지 해석해 주셨는데 박윤진 의원님 앞서 김병민 박사가 해석했던 첫 번째 나와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다른 얘기들보다는요. 임종석 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비서실장이고요. 또 대통령의 당선의 1등 공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총선에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찾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압니다. 종로에서 출마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고민 끝에 불출마 그리고 정계 은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난 정권에서 이른바 그 진박 인사들, 간별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저 김무성 의원의 뭐 언론 인터뷰를 보면 40명 날리고 TK 혹은 대구만이라도 이른바 대통령한테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조건 주라 이렇게 제안이 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무성 그 당시 새누리당 대표한테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이렇게 저렇게 그 공천권에 개입해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초대 비서실장을 했었고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인 임종석 실장마저도 전 실장마저도 이런 그 자리 잡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패한 거다? 예.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거다? 네. 그리고 본인은 여러 고민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배려 없다.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이라고 그래서 뭐 다른 생각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예외 없답니다. 배려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양정철 그 연구원장이 민주연구원장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헌신할 생각을 해야 되지. 청와대 출신이라고 하는 그걸 달고 뭔가 이렇게 빛을 보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미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이해찬 대표는 청와대 출신들 찍어서 한 건 아닙니다. 저희 현역 의원들에게 주로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누구도 예외 없다. 경선한다. 예. 그러니까 이런 원칙, 두 원칙에서 적어도 청와대와 대통령이 그 여당의 공천, 총선을 앞둔 공천에 이렇게 저렇게 그 개입을 하고 입김을 행사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 이전 정부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하는 경선 원칙. 누구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경선을 거쳐야 되지 누구 때문에 배려받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존중받는 이런 과정은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런 원칙이 저는 이제 이번 또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석 실장은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전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본인이 선택한 걸로 봐서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희생될 테니까 386들하고 청와대 출신 좀 봐주세요. 이 사인보다는 나 봐라. 오히려 배려도 없고 예배도 없다. 이걸 예.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국당의 중진 3선인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파괴가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황교안 당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함께 물러나고 당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해체합시다. 완전히 새로운 기반에서 새로운 기품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장영 교수님, 김세현 의원이 만약에 본인 불출마 선언을 안 하면서 좀비 정당이다, 해체해라, 황교안 나경원 물러나라 라는 얘기를 했다면 당내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을 텐데 예. 자기 불출마 선언하면서 한국당 해체하자, 네. 좀비 정당이다, 폭탄 선언했어요. 단어가 상당히 강하네요. 강해요. 그렇죠? 예. 강해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또 더 가슴 아프고 진실되게 다가오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김세현 의원이 총선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여의도 연구원장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내용인데 그동안 한국당 쇄신해야 된다, 뭐 혁신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았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황교안 나경원이 어떻게 혹은 지금의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기대가 있음에도 아무것도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정말 이상적인 전략이라면 정말 당을 해체하고 새롭게 탄생하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이상적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과연 여기를 그런 이상적인 전략을 누가 시도할 수 있을까, 시도조차 입에서 꺼낼 수 있을까 했는데 김세현 의원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했고 해체하자. 인용구를 쓰기는 했습니다만 생명력 잃은 좀비라는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었었거든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라고 인용을 썼긴 했습니다만 존재감 자체가 없고 이대로는 무너지는 나라를 구할 수가 없고 여기서 사실 좀 애국심도 느껴지는 발언도 했어요.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는 한국당 이대로면 총선 2번 하고 없어진다, 자멸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고 한국당에서 김세현 의원이 이런 말을 함으로써 한국당 내에서도 물론 그 긴장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발언으로 또 더 긴장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그만두면서 민주당 역시 또 쇄신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둘을 같이 비교한다면 저는 김세현 의원 쪽이 지금 조금 더 저한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한국당이 김세현 의원의 이 말을 출발점으로 정말 무언가가 이상 쪽으로 흘러간다면 민주당은 또 거기에 더한 혁신이나 쇄신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는 정말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김세현 의원의 이런 발언은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의 힘에도 역시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정말 지금 두 당에서 하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두 정당이 만약에 어느 정당이 먼저 이 두 중진의 용퇴의 의사를 이어가며 이른바 정풍운동, 쇄신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총선 승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해석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배운 박사님, 네.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어느 정도 당선은 네. 뭐 좀 안정적이고 당내에서도 여의도 연구원장이 그냥 아무리 자기가 답답하고 뭐 지도부에 실망을 해도 그냥 가만히 무구름만 있어도 네. 어느 정도 좀 간다라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요.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당의 싱크탱크가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김세현 의원이 지금 최연소 3선 의원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초선 의원 때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하던 시절부터 그 지역에 대한 탄탄한 지역 활동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도 한 번 더 하려고 마음을 먹고 조금 뒤에서 물러나서 당이 흘러가고 있는 내용에 보조만 맞췄더라면 적어도 김세현 의원이 4선 의원으로 중진이 되고 그 이후에 역할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을 거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세현 의원을 조금 압니다. 예. 김세현 의원이 꽤 오래전 기간부터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밖에 있는 가감없는 국민의 목소리들을 당 지도부에 계속해서 전달해왔던 활동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물론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세력으로서 제1야당이 굳건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여기에 대한 변화와 쇄신과 혁신을 바라게 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김세현 원장이 줄기차게 전달했는데 여전히 당의 지도부는 그런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괴감과 한계를 느꼈던 것 같고요. 여기서 본인조차 이러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면 당은 그저 그런 방식으로 또다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세현 원장이 이 얘기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대사는 네가 가라 하와이였거든요. 네가 가라 하와이. 홍준표 전 대표. 서로가 삿대질하게 되면서 네가 가라 험지 출마 얘기하게 되면서 당이 다시 한번 난장판으로 휩쓸려가게 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당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본인 스스로가 여기 대해서 자기의 직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앞으로 있게 되는 총선에서의 쇄신의 과정에 깃발을 들겠다고 한 만큼 일각에서는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초선 의원을 끝내면서 불출마를 하게 되고 쇄신과 정풍운동의 깃발을 올렸던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과연 한국당이 과연 어느 정도의 울림으로 나머지 있는 구성원들이 화답하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과 한국당 양쪽에 어찌 보면 상당히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총선을 앞둔 용태 선언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조국 PC에서 나온 증명서. 이게 거기서 왜 나와? 한 3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거기서 왜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자꾸 어색한 장면들이 검찰 수사 결과 나온다는 겁니다.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서 없어도 될 것이 나오고 있어야 할 곳에서는 있어야 할 게 없다. 이번엔 또 뭘까요, 과연? 지난 9월 조국 자택 PC에서 조국 딸 친구 2명의 인턴 증명서가 발견됐죠. 서울대 법대입니다. 가족 공용 PC였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스스로 그 PC는 가족이 공용으로 쓰는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누가 저 인턴 증명서,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는지 의혹에 대해서 누가 쓴 거냐 특정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5일 조국 서울대 연구실 PC에서도 조국 딸 인턴 증명서 파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인턴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PC에서 인턴 증명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개개인의 서울대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 증명서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어색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보고 검찰은 조국 교수가 직접 본인의 딸 등의 인턴 증명서 작성에 연루가 된 것 아니냐, 그 증거가 아니냐, 입시비리 공모 혐의를 현재 검토 중인 겁니다. 그런데 쟁점은 이게 공소시효예요. 조국 딸 인턴 증명서 받은 시기는 2009년 5월, 공문서 위조 공소시효는 10년, 혐의 드러나도 2019년 5월이니까 야, 같이 났네요. 올해가 지금이 이제 11월 가고 있잖아요. 11월이잖아요. 12월 다 5월에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혐의 드러나도 처벌이 어렵다. 검찰은 그래서 제출 시점을 보고 있어요. 조국 딸이 해당 증명서 서울대 대학원에 입시에 제출한 시기가 2013년, 허위문서 행사는 공소시효가 7년, 2020년까지니까 딱 몇 달 남았다는 겁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일단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강범 변호사님. 법적인 것부터 일단 한번 따져보자고요. 생각이 많았어요. 생각이 많으면 안 돼. 바로바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공소시효예요. 일단은 그게 거기서 왜 나와? 지금 이 인턴 증명서가 그렇죠. 인턴을 한 그 센터 PC에서 나왔으면은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데 일개 개인 교수 연구실에서 이게 왜 나오냐는 거죠. 아버지.
PC에서. 조국 전 장관의 그동안의 입장은 입시 비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었고 혹시라도 배우자가 관여할 수 있지만 나는 모른다. 배우자가 관여했다면 배우자가 처벌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의 주된 얘기였었죠. 그런데 지금 뭐 자택 PC까지도 나는 자택 PC를 쓰지 않았다. 서재인은 공용 PC였기 때문에 썼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또 변명을 했었는데 이제 연구실 개인 PC에서 나오게 되면서 과연 왜 거기서 나오느냐. 그래도 몰랐다고 말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 PC에서 그게 왜 나오냐? 그렇죠. 거기서도 안 나왔으면 끝까지 나는 집에 내 PC는 연구실에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았었고 공용 PC에 뭐가지 나는 몰랐다. 절대 관여하지 않았었고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썼나 보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무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모른다라는 입장이었었다가 이제 본인 개인 연구실 PC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몰랐다라는 말을 하기는 좀 곤란하죠. 그게 거기 있는 이유를 본인이 설명을 해줘야죠. 본인의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자가 혈액 채취를 했는데 거기서 알코올이 나왔으면 왜 내 혈액에 알코올이 있는 거지라고 똑같은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거고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이 정도 객관의 정황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고민이 아니라 기소를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과 법원의 고민은 위조죄, 문서 위조죄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행사죄로 기소가 되면은 감안해서 양형을 정하게 되거든요. 아, 감안된다. 반영된다. 문서 위조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못했지만 문서 위조 행사죄를 기소하게 될 경우에는 행사죄 양형에 있어서 위조까지 같이 기소된 걸 감안해서 조금 더 양형을 높입니다. 행사는 근데 딸이 했잖아요. 예. 근데 위조는 만약에 검찰의 의심대로라면 조국 수석이 했다라고 검찰을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행사죄를 적용한다면 조국 수석이 아니라 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공모 관계로 가지 않을까 싶긴 공모 한데, 관계로 같이, 근데 예. 이제 뭐 입시 단계에서 사실 뭐 딸이 모든 서를 면밀히 확인해서 제출하기보다는 이제 부모가 다 작성해 주는 거고 딸은 그냥 모르는 상태 갖다 내는 거기 때문에 아마 딸보다는 조국 전 장관에서 직접적으로 행사죄를 검토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건 아직 공소시효가 한 몇 개월 남아 있는 거죠. 예, 2020년까지니까 충분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마지막 소환을 해서 확인을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일찍이 청문회 때 인권법 센터에서 조국 딸에게 인턴 증명서가 발급된 흔적이 없었다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센터에선 발급해 준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센터에 그 대장에 발급 대장에 전혀 없어요.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근데 저는 센터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의 발급 상황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알지를 못하지만 제가 이런 각종 여러 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거나 또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윤진 의원님, 이미 자택 PC에서 직인 안 찍힌 인턴 증명서 파일이 나왔어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검찰 주장에 따르면 위조하는 과정처럼 이 인턴 증명서도 꼭 닮아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정작 본인의 연구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인턴 증명서 파일이. 너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건 아닙니까? 교육의 의원님이시잖아요. 교육이시잖아요. 저 장면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저도 들었고요. 예. 그래서 저 말씀을 하는 걸 들었고 또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배려한 국회 기자간담회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의 기자회견, 기자간담회를 에서도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봤을 때 적어도 어쨌든 범죄 혹은 불공정 이런 과정에 본인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일관된 주장을 계속 하셨고 적어도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불공정하지만 그 과정에 조국 전 장관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을 거야라고 하는 신뢰는 그동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그냥 내 주장을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측면만 가지고는 지금 여러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냥 계속 믿어달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어렵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방어권을 행사를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다이고 또 별도의 언론과의 접촉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또 페이스북 등을 통한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그 의사 표현도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재판까지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사실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두 가지로 좀 씁쓸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일관되게 여러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다른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좀 씁쓸하고요. 두 번째로는 검찰에서 모든 자료를 좀 압수를 다 해갔기 때문에 물론 기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취재를 하는 뭐 노력도 대단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검찰이 아니면 나오지 않을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고 검찰이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수사와 관련돼서 여러 수사 내용들이 지금 흘러나오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국민들 앞에 지지자 앞에 얘기했었던 그 진실을 계속 지켜나가기는 노력도 저는 있어주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지지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와중에 어쨌든 검찰개혁의 자발적인 노력, 검찰 스스로의 노력 중에 하나였던 그 피해사실 공표라고 하는 측면도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그 기자들의 노력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검찰의 어떤 꼼수만 가지고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좀 씁쓸한 면에서 지금 뉴스를 들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두 가지를 같이 놓기에는 조국 전 장관이 했던 말들이 너무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 세간에서는 이런 여론도 제기되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수사를 소환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 밝혔던 입장문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요.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아내와 관련한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합니다. 여전히 본인과는 관계 없다고 얘기해요.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그 국회에서 답변에 요청을 했거나 한 사실이 없다. 이게 딱 일맥상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르게 될 것 같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보면은 답변에서 제가 직접 했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이제 이 상황을 만들어 가요. 근데 조국 장관 사건을 한번 보자고요. 두 가지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사건에 연루된 거는 본인이 무슨 형사 사건이나 아니면 정치범으로 무슨 탄압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무위원회 후보자로서 과연 국무위원을 할 수 있는 자질이 되느냐, 주변 정황이 깨끗하냐 이런 거를 검증하다 나온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도 나는 형사 사건에 나를 보호해야 된다, 혹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 두 번째는 사실은 이 건이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두세 달 거의 마비 상태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돼온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그래도 민정수석을 겪었고 법무부 장관을 얼마가 아니라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아직도 답답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모든 게 떳떳하고 상황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처럼 SNS 활동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검찰 수사 가서 묵비권 행사할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진실들이 좀 전에 박용진 의원님 이것도 피의사실 공포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검찰 수사에 분명히 나와서 검찰이 기소를 하든 안 하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더 이상 혼돈스러운 나라를 만들지 않는 게 본인의 역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 주는 게,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을 본인 스스로 만들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검찰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자격이 안 되는 자신의 아이를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상위 등급의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두 부부가 무단히 애를 써왔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사실과 다른 이 국민들 앞에 했던 발언들의 무게마저 조국 전 장관에게 다시 되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국의 전용 운전사라는 사람의 정체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받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운전해주는 그분. 자, 짐도 들어주고요. 집을 갈 때도, 구치소에 면회를 갈 때도 이분이 항상 옆에 짐 들어주고 계시죠. 운전도 해주시고 짐도 들어주시고 쇠인으로서 조국 전 장관이 자연인 좋아하시는데 지금 자연인인데도 옆에서
누구를 항상 대동한다라는 거죠. 의전을 받으면서 다닌다. 이 세상 과연 어떤 자연인이 저렇게 의전을 받으면서 다닐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쉽습니다. 이분 누굴까? 오늘 조간신문이 취재됐습니다. 알고 보니 조국 장관 사퇴 후 본인 차량 QM3를 최근 한 남성이 운전하는 은색 오피러스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QM3가 아니라. 누굴까? 정경심 면회 등 약 10여 차례 해당 차량을 이용했고 운전자는 항상 같은 남성이었다. 남성의 정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 수행비서인 구승희 씨인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 비서실에서 의전 및 일정을 담당했고 지난 8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명돼서 낙하산 논란도 일었던 인물입니다. 현재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건데 김배은 박사님, 은수비 성남시장은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죠. 조국 전 장관은 자인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잖아요. 본인이 물러났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 사퇴를 거세게 요구해서 그 요구에 밀려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비서였던 분이 왜 조국 전 장관의 수행을 합니까? 대통령도 아닌데. 범죄 사건의 피해자고 본인 가족이 이미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면회를 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봤던 것처럼 단순하게 운전을 조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방을 옆에 들어주게 되는 이런 모습까지 보게 됐을 때 저는 조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재벌 총수들 구속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난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많았는데요. 그러다가 구치소에 잠깐 수감됐다 나오면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방을 들고 나오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잠깐 건넸다는 이유로 이거 갑질 아니야라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게 되는 이 구승희 씨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운전의 전담으로 도맡아 하시는 운전기사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에 이제 수행비서를 지냈던 인물이기도 하고 이 구승희 씨 아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도 근무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같이 함께 활동하게 되는 정치적 동지 혹은 뭐 운명 공동체 이런 여러 가지 수사와 섞인 표현들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인사들을 옆에서 나의 운전과 수행 그리고 여러 가지 짐을 도맡드는 행동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 하나를 좀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서 장관에 대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임명했던 것 아니야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분명한 전문성이 있지 않는 인사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왔기 때문에 당시에도 문제가 꽤 많았다라는 표현까지 있기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제일 좋아했던 것은 형평과 정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 아니던가요?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본인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꼼수 섞인 행동들로 인해서 여전히 국민들의 일상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까지 굳어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관심들을 고민하게 된다면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본인이 과거에 얘기했던 SNS의 글과 같이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제서라도 그렇게 좀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참 생각이 짧다라고 개인적 견해입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세간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니 지금 피의 사실로 구속이 되고 가족들이 재판까지 받는 사람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비서 출신이 거기서 운전을 해줘? 대통령이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반감과 법을 어긴 사람에도 불구하고 저리도 아끼는구나 라는 세간의 의심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 목소리를 조국 전 장관이 안다면 저쪽에서 기사 와도 아니다. 난 자연이다. 내가 무슨 기업 회장도 아니고 연구소장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받고 있는데 적어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QM3 운전해서 멀지도 않은데 서울구치소 갔다 오고 그 가방 무겁지도 않은데 내가 들고 본인이 그 정도 선택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라도, 그죠? 일부러. 어차피 저게 다 뉴스에 나올 거고, 보도가 될 거고, 지지자들이건 반대하는 사람들이건 다 볼 텐데, 김진 앵커 지적대로 일부러라도 그래야 되는 시점에 왜 굳이 저렇게까지 했을까? 거기까지 생각이 좀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많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전 사실 저 화면이 별거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짐 들어주는 거예요. 저 가방이 좀 무거워 보여요. 일단, 어떻게 보기에도. 그러니까, 솔직히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물론 그의 뭐 그 기존의 소신 발언이나 그러니까 뭐 민정수석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지난 정권에서 보여줬던 소신 발언이나 뭔가 사이다 같은 발언, 저런 사람이 정치하면 진짜 우리나라 좋아지겠다 막 이런 기대감.
그리고 또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서민적이고 왜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배려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들. 사실 민정수석 됐을 때 오히려 걱정을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아, 저런 분이 괜히 정치판에 들어가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정치인들처럼 되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상 지금 민간인으로 돌아온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은 너무나 그때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고 저렇게 짐이 있을 때 오히려 아유, 그거 제가 드릴게요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조 전 장관의 모습 아니었나? 근데 그냥 저렇게 딱 뻔뻔하게 그냥 놔두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 면회가는 과정에 그것도 모든 언론이 보고 있을 걸 알면서도 저 정도 생각까지 못할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앞서서 저 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수행비서 했던 사람인데 뭐 사실 전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전 수행비서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닌데 뭐 예를 들어 실업자를 뭐 다시 나의 비서로 채용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운전기사로 채용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쭉 이력을 김병민 박사가 짚어주셨지만 너무나 지금 한 정부와 친한 관계이겠구나라는 건 예측이 되죠. 게다가 지금 저 운전해주시는 분 구모 씨의 아내도 국민소통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일을 했었다라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 부부는 지금 현 정부와 또 얼마나 친밀한 관계일까 이런 여러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주인공을 조국 전 장관으로 본다면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은 전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아까 박정화 대변인님 얘기 듣고 그러네라고 하나 했던 게 가방 들어주고 뭐 이런 것도 지금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절차대로 안 하고 개인적인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고 SNS를 통해서 막 말을 뿜어냈었잖아요. 뭔가 조금 부당한 것 같으면 다 SNS에 뿜어내고 근데 정작 지금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아까처럼 서울대 조국 교수 PC에서 왜 이런 게 나오지 등등 왜 저분이 기존 본인의 민간 차량 아니고 갑자기 오피로서 수행비서 같은 분이 왜 나타났지? 여러 가지 의혹들에는 조금도 SNS에 입을 열고 있지 않아요. 이건 역시도 참 기존의 조국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또 참 조국스러운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저도 씁쓸한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또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제 대구 강연 돌아왔어요? 유럽 갔다 벌써? 금방 오셨네요.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검찰이 조국 가족 털듯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서초동에 모인 분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실 것이다. 10년 동안 고시 공부하고 검사한 윤석열 총장이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이 발언인데 박정화 대변인, 네. 그런가요? 검찰이 조국 가족 털듯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구속되나요? 안 걸릴 사람 없나요? 저는 검찰이 저 털어도 구속 안 될 자신 있는데. 저도 그렇고요. 유시민 이사장은 아닌가 보죠? 확실히 그렇고요. 지금 뭐 고발당했으니까 본인이 그런 처지를 자꾸 빗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발언 다음에 또 검찰이 15번이나 무슨 황새식으로 정경심 교수를 덮어보니까 안 걸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갖고 있는 그 법체계나 우리 사회 생각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고 이제 좀 제발 좀 가면을 좀 벗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인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내뱉은 얘기에 의해서 본인의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의에 의해서 또 우리나라가 또 뭐 혼란스러운 상황도 오니까 제발이지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한 바람을 좀 갖고 이거 더 뭐 제 얘기 붙일 거 말고 진중권 교수가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드릴게요. 진보가 수렁에 빠진 것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 그렇게 진보의 논리적인 얘기를 제공했던 진중권 교수가 한 말이에요. 무너진 정의의 피해자들이 무너진 정의의 수혜자들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심지어 사랑한다고 외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궤변이고 요설이고 이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혹세무님이 당하는 상황이 오니까 이것 좀 그만해라. 당신 말에 의해서 당신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막 움직이는 사람들 더 이상 이렇게 이용하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지금이라도 더 이상은 이런 말로 자꾸 국민들 혼란스럽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애초에 일찍이 이걸 미리 다 알고 박용진은 옆에서 유시민 이사장 강원 다니면서 오버하지 마시라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도 이제는 듭니다. 그거 미리 다 알고 그렇게 그때 말씀하신 거죠? 일찍이 오버하지 말라고.
그제 대구에 가서 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제가 오늘 돌직구쇼 끝나고 나면 대구에 갑니다. 예. 대구 경북대 학생들에게 한국 정치의 오늘과 청년의 미래라는 예.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무겁네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마음이 무겁느냐면, 쭉 강연 전체를 들었다면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뭐 알 수 있었겠죠. 그러나 언론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 국민들이 그 대목만 들었을 때 조국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 또 검찰이 조국 가족 털도 다 망가릴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검찰이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이렇게 구속시킨 검찰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죄도 없는데 나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우병우, 최순실 난 죄 없는데 내가 여기 왜 있나? 뭐 검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되게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논리가 되게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오늘 대구에 가서 학생들에게 한국 정치의 오늘을 얘기해야 되는데 한국 정치의 오늘이 이렇게 서로 한 상을 놓고 다르게 이렇게 주장하고 끝까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분명 대구 가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 할 거예요. 엊그저께 유시민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박영진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도 아마 이런 비슷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주제 함께 보시죠. 계속되는 면회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이 법적 권리는 하여튼 아무도 모르는 것 구석구석까지 다 찾아서 써먹고 있다는 지적이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범 의혹에도 면회 10차례를 지금 하고 있고 검찰 조사 다음 날에도 구치소를 찾아서 면회를 했고 교도관이 배석하지 않을 때에도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또 딸은 정경심 교수 엄마와 화상 면회까지 구치소가 시켜줬다는 거예요. 구치소와 조국 자택이 20분 거리인데 아까 운전기사 대동하든가 하면 뭐가 멀다고 화상 면회까지 시켜주냐. 이 장거리 재수자를 위한 제도가 원래 화상 면회인데 그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범 적시된 딸, 증거 안 남는 화상 면회, 부적절 논란이 이렇습니다. 최순실, 정유라는 만나지도 못하게 해놓고서 정경심 딸은 증거도 안 남는 화상 면회까지 시켜주고 있다. 확실히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이긴 해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범 의심 피의자들에게는 수사 시작과 동시에 접견 불허한다. 전직 장관이라 굳이 접견 불허 신청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 변호사님, 이거는 뭐 이분들을 탓할 게 아니라 구치소 측과 법원 측이 그걸 왜 허용을 해줘서 이런 논란이 나왔습니까? 원칙대로 해야지. 그러게요. 검찰은 좀 약간 납득을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결수라고 하잖아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일반 접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조국 전 장관이 10차례 면회했다?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일단 공범 의혹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접견 제한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의견이 가능하겠죠.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을 접견을 금지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조금 중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공범이 아니어도 변호인과의 접견 외에는 일체의 접견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종종 있어요. 가족들도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나라를 들쑤셔놨었고 또 여지껏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고 조사할 것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면회를 금지시킨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이상하다고 볼 거는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굳이 전 장관이라는 신분이라는 걸 고려해서 검찰이 저 정도까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나친 특혜 아니냐라는 것은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혜다. 예, 그건 특혜죠. 물론 이제 또 만약 접견 금지까지 했다 한다면 여론 일각에서는 어떻게 가족 간에 만나지도 못하게 하느냐. 아직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는 공범이란 말도 적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공범도 아닌데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우회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사안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사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충분히 공범
공범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접견 제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공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만큼 큰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과의 접견은 일체의 접견을 금지하더라도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 선례를 볼 때 분명히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접견을 저렇게 허용해 주는 것은 과다하다, 잘못됐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냥 마녀 사냥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 딸이 화상 접견했다.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딸 같은 경우에 또 그럼 굳이 가는 와중에서 언론인들 만날 수가 있고 불편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 굳이 화상 전화를 통해서 화상 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는 특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다만 접견 제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특혜고 이건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이번에는 해소 공포증을 앓고 있다며 호소를 했습니다. 이분 가족들은 왜 이렇게 아프시는 거죠? 해소공포증. 오늘 검찰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조국 동생 구속 기소할 방침인데 조국 동생이 검찰 수사 때는 후종인대 골화증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수감 이후에는 폐소공포증을 또 호소한다는 소식이에요. 보석 신청을 검토 중이다. 폐소공포증 외부 진료 필요하고 우울증의 신경 안정제도 복용해야 된다라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습니다. 허리 아픈 거에서 시작돼서 이제는 폐소공포증까지 이르는 셈입니다. 그 장영 교수님, 일단은 아프다고 하니까 치료는 시켜줘야 되는데 구속되니까 왜 이렇게 아파요? 그러게요. 이렇게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또 참 구속되니까 폐소공포증 어디에 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뭐 할 땐 또 허리가 아파서 안 되고 목이 아파서 안 되고 계속 아프네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아프다라는 얘기는 말이 조심스러워요. 실제로 편찮으신 분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인권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너무 공교롭게 너무 많이 아프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아파.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나도 아파. 진짜, 그러니까 정말로요. 예.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이런 부분, 의심이 가는 부분은 의심하는 사람을 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편찮으시네요. 그리고 저렇게 많이들 가족들이 아픈데 다들 또 사회생활 할 때는 굉장히 이전까지는 뭐 명망 있는 전문직에 뭐 금융투자업에 여러 가지 일들 또 하셨던 분들이시거든요. 이렇게 많은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쩜 그렇게 강의도 열심히 하시고 또 사업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앵커가 따로 질문을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아파요? 이분들 왜 이렇게 아파요? 후종 인대 골화증, 뭐 폐소 공포증, 뭐 우울증 또 들어보지 못한 병들까지 많이 들을 정도라면 지금 이 정도라면 국민들이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걸 자꾸 보도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수사 속도가 진정이 돼서 빨리 혐의가 있으면 혐의가 좀 얼른 드러나면 드러나는 거고 또 아니면 아닌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수사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수준입니다. 예. 자, 정리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려대학교가 지금 사면초가 논란의 대상에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조국 딸 감싸는 고대생들 부글부글. 지난 15일 이 총장 명의의 성명이 나온 겁니다. 조국 딸 입학 취소 왜 안 하느냐 고대생이 들고 일어나자 허위 스펙을 입시에 활용했다라는 기록이 없다. 그 기록이 있어야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라졌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다 없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더 불을 붙인 겁니다. 고대 커뮤니티 고파스 이용자들, 민족고대가 아니라 조국고대로 이름을 바꿔라. 고대 졸업생들도 가세했어요. 학교 발전 기금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고려대 재학생 A씨, 고려대의 원칙이 살아있는 권력을 뒤에 업은 엘리트 집안 출신에게만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분노한 오늘 22일 입학 취소 촉구 집회까지 예고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나선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입학 취소 거부는 학사 운영 규칙을 무력화하고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오늘 이 시민단체가 고려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데 김병현 박사님. 네. 그런데 이게 좀 고대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은 일단 고대 입장은 2010년도 입시 자료가 규정에 따라서 모두 폐기가 돼서 조국 딸이 그 허위 스펙을 냈는지 안 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 검찰 공소장에 이거 다 나와 있지 않나요? 무엇을 네. 허위 입시로 활용했다. 고대 그러니까 입시. 입시를 하게 되는 그 당시에 학생부 기록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당시 제출했던 목록들이 있다라는 게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서 언론을 통해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도 여기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술했는데 상당 부분 이러한 조민 씨에 대한 여러 경력들이 입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는 것이고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공주대학교 인턴도 허위로 드러나게 됐죠. 단국대학교 SSCI 논문과 인턴에 관한 내용들도 부정한 방법인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 센터에서의 인턴 증명서도 사실상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검찰이 고려대학교에 대한 이러한 입시를 방해했던 혐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기소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이 업무방해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하지 않았을 뿐이지 죄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실질적인 입학 기록들을 다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자체적인 입학 취소가 가능해야 온당하고 분명하게 추가적인 부정입시를 방해하게 되는 학교의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볼 텐데 이러한 측면들에서 학생들은 촛불을 들고 나서게 될 것이고 만약 뒤늦게 고려대학교가 이러한 여론에 밀려서 이런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 또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이런 학교 측의 행동에 대해서 나섰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고대 동문들 사이에선 생활기록부가 증거인데 고대가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이미 검찰 공소장에 단국대 의과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등의 허위 활동이 남긴 활동 내역서를 한영 외고에 제출해 생활기록부에 오르게 했다라고 검찰 공소장에 적혀있기 때문에 이 생활기록부, 고교생 생활기록부 자체가 고대 수시에는 쓰였으니까 입시에는 그 자체가 허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다. 고대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고대 입학사정관이 제1저자 스펙은 합격과 불합격 여부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진술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고대 나오셨죠. 저도 뭐 학교 발전기금 열심히 안 내서 제가 뭐 이럴 말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대학원까지 6년을 학교를 다녔는데 그동안 선생님들이 가르쳐왔던 자유, 정의, 진리는 어디 갔고 막걸리 사주면서 외쳤던 정의에 대해서 선생님들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설령 저런 논란이 있으면 향후 계획이라도 발표하면 지금 뭐 검찰 공소장 내용은 이런데 이게 좀 최종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니까 그럼 뭐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런 뭐라도 계획을 잡아서 발표를 해야 학생들이 저렇게 흥분하지 않을 텐데 너무 소극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뭐가 두려워서 왜 그러는지 제가 동문의 입장으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 발전기금 이런 거 안 하고 더 열심히 하면 우리 동문들 얼마든지 기꺼이 내고 학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선생님들, 총장님들 너무 정권 눈치 보느라고 이러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동문 입장으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함께 보시죠. 자, 여자 화장실이네요. 두 번째는 선운산, 세 번째는 홍콩, 네 번째가 딸과 아빠의 사진입니다. 하나하나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13세 여자아이를 뒤따라가서 문을 흔들고 위협을 가한 62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3월 오전 11시쯤 청주의 한 복지회관에서 13살 B양이 들어간 여자 화장실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 들어간 B양이 문을 잠그자 약 20분 동안 문을 흔들고 문틈 사이로 B양을 훔쳐보는가 하면 한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공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는데요. 하지만 20분이나 화장실 문 안에 갇혀 공포에 떨었을 아이를 생각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 지난 5월 혼자 산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했던 강간 미수 사건이 생각난다 등등 국민의 법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확실히 장영 교수님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과 관련돼서 좀 이상한 판단이다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집행유예. 이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조금은 더 큰 여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범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재범이 가장 많은 범죄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이 마약,
성범죄 이런 것들이라고 하거든요. 성범죄 중에서도 이제 아동 성범죄가 더 재범률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성으로 그러니까 벌을 좀 받는다고 처벌받는다고 이성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범죄들이라는 대표적인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 안에 화장실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걸 지켜보고 있던 저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살해 위협 이상의 공포감을 느꼈을 거예요. 예. 문이 열린다면 이 상황에 놓인 그 여학생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외부적으로 상해가 가해지지 않았다라는 것, 어떤 범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이지 않는 상처나 보이지 않는 피해에 대한 것들, 요즘에는 심지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강조가 되잖아요. 저는 피해자 인지 감수성 이런 것도 좀 단어가 좀 만들어져서 정말 당하는 입장에서 저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이런 좀 현명한 시각이 필요한 시대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좀 아쉬운 뭔가 판단이에요. 집중이에요. 예. 두 번째 악플입니다. 인생 사진을 찍으려다가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제 전북 고창군 선운산으로 주말 산행에 나섰던 50대 여성 A씨가 실족사고로 사망한 것. A씨는 선운산 수리봉 정상 부근에서 발을 잘못 디뎌 20m 아래로 추락해 소방 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수리봉 포토존 근처에서 떨어졌다는 사고 장면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입니다. 실제로 수리봉 바로 옆에 바위, 포토존이 있어요. 사람들로 인산이는데요. 다른 명소들도 인생사진을 건지기 위해 출입금지 구역을 넘나드는 것은 예사입니다. 포토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2011년 춘천 오봉산에서는 60대가 기념사진을 찍던 도중에 실족해서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2015년 전남 보성군 오봉산 전망대에서는 나무에 기댄 채 포즈를 취하던 40대가 추락사했습니다. 정부는 사진 촬영 시 화면의 시선을 뺏겨 절벽 등 위험 지역을 인식하지 못해 발을 헛디디는 경우가 많다. 위험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선운사 저 주변에 펜스라도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만 탓할 게 아니라. 지난 주말 홍콩 시위는 전쟁터를 방불했습니다. 홍콩 이공대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격렬하게 충돌한 것. 경찰은 체류탄과 물대포를 발사했고 150데시벨의 굉음을 내뿜는 음향 대포까지 동원했습니다. 경찰은 무기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음파로 현기증, 구토 유발은 물론이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장갑차 등에서 시위대를 향해 소총으로 조준 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홍콩에 주둔 중인 중국의 인민해방군 수십 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 청소에 나선 것도 많은 해석을 낳고 있는데 홍콩 시민들은 다음엔 홍콩 시위자를 청소할 것이라는 중국군의 대메시지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 현재 수백 명의 시위대는 홍콩 이공대 캠퍼스 내에서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서울 도심에서는요,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연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홍콩 유학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는 한 한국인 대학생은 일부 홍콩 학생들은 택시 운전사, 대한민국의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전하며 한국 시민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홍콩이 지금 난리예요. 특히 우리 대학생들 중에 일부도 홍콩 시위대의 지지를 표하는 대학가의 움직임까지 지금 보이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이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홍콩 사태가 상당히 위험한 수위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그동안은 시진핑 주석이 여러 가지 국가 행사 때문에 그 홍콩 사태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마찰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제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 사태가 상당히 어렵게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걱정이 일단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내에서의 홍콩 그 사태에 대한 연대감을 표시하려고 하는 많은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그 홍콩 유학생들이 보이고 있는 감정적인 태도 때문에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내정 간섭이라고 표현하는 중국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겠습니다만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연대를 표시하고 이렇게 해오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이고 여러 차례 있었던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 정부나 홍콩의 유학생들이 이거를 막 대립적으로 보고 내정 간섭이고 왜 우리한테 신경 쓰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폭력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살 가능성이 있고요. 또
대한민국의 그 인권 감수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서 홍콩 유학생들의 그런 태도와 중국 유학생들의 그런 태도와 중국 대사관의 입장에 대해서 별로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중국 정부가 극도의 자제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입장,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에서의 이런 연대를 위한 표시나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의 것과는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국 유학생들 그리고 중국 정부나 대사관이 행여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사표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개입하거나 또 반감을 사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예. 자, 다음 핫불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딸에 대한 사랑을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아빠가 있는데 똑같아요. 생후 7주 된 딸의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한번 보실까요? 딸이 하품하고 미소 지을 때 얼마나 행복했으면 저렇게 옆에서 아빠가 딸하고 앉아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귀여워요. SNS에서 벌써 3,500만 명이 넘게 볼 정도로 그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대부분 좋아하는데 당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수는 귀엽지만 조금 소름 끼친다라고 말했다. 본인도 잘 알고 있네요. 귀여운데 좀 소름 끼쳐요. 그런데 그 또한 이해가 된다라면서 또 쿨한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딸과 똑같이 하기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다. 직업이 뭔지 아세요? 코미디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가능할 수 있겠죠. 호킨스는 3년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이 매너리즘 표정을 흉내내는 동영상을 SNS에 공개해 430만 명이 보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저분은 이제 신이 얼굴에 은사를 주신 분이군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